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으로 권위에 있는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만 18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스승인 손민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용서에서부터 경제, 경영 그리고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책 이야기,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너무나도 보편화된 이 원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우리 국회 얘긴데요.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국회가 22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기한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른바 퍼펙트 스톰을 맞았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시급한 민생 법안들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외에 다녀왔거나 나갈 예정인 의원들이 6월과 7월에만 무려 58명으로 전체 의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게 적절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1대 국회 초기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법을 개정했죠. 상임위마다 월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도록 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한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의원 1인당 세비가 하루에 약 42만 원씩이라며 무노동, 무임금을 선언하고 세비를 반납하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리 법에는 세비를 반납할 근거조차 없다는 걸 국회의원이라면 모르진 않겠죠.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정활동 전광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16,057건. 오늘의 국회 일정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국회의원들 정말 세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TF를 발족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사건 관련돼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직접 단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이 관련된 정보 공개라든가 철저한 진상규명 이런 데 있어서 협조할 것을 촉구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이제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여서 전선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세를 문재인 정권을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로 규정을 하고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보다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색깔론을 펴고 있는 거다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건영 의원도 CBS 라디오 출연을 해가지고 2020년 9월에 해경의 발표 당시에 월북 판단이 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 팩트가 바뀌었거나 또는 새로 추가된 게 있는 게 아닌데도 판단만 다르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라면서 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21대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김민기, 김병주, 서른, 홍영표, 황희 의원들인데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9월 24일 당시에 비공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한다면 공개에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공개 회의라는 거는 국회 국방위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 그리고 합참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었던 그 자리입니다. 네. 이때 한 2시간 반 정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당시에 북한군의 동태라든지 그리고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게 이제 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특수 정보 있지 않습니까? SI라고 부르는 특수 취급 정보 자료라는 것을 정찰이나 아니면 감청을 통해서 어떤 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또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서는 별다른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되지 않고 이 보고만 받고 산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공개를 하면 지금 논란이 좀 불식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 당시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서 당시에 SI 이 정보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루트의 어떤 정찰 정보 자산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획득하고 있는데 이게 한미 간의 공동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정찰기를 띄우면은 미군의 정찰기가 떠가지고 그래서 북한의 상황을 탐지하거나 이러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미 전략 자산이나 정보 자산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략 자산이나 정보 자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습득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게 뭐 정보 자산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휴민트라거나 뭐 이런 것들도 관계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된 건지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북한이 볼 때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획득했겠구나 라는 거를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어떤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루트 자체를 재구성해야 된다. 군사기밀이 공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리고 휴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21대 국회면은 지금 국회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위 비공개 회의 때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일단 그 당시에 국방위 야당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은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그 근거를 국방부가 설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당시에 밝혔기 때문에 이걸 두고도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뭐 이 월북이라는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한기호 의원의 설명을 보면 당시에 본인의 판단을 이렇게 월북 정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국방부가 감청 내용을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감청 내용, 이 SI는 첩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했고 공개도 안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해석만 지금 달라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라디오 인터뷰 통해서
이 감청자를 보여준 적이 없고 질문에 답변하면서 월북이라는 이 단어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는 있었다. 정부 측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 감청 전원 정보로 월북이라는 거를 100%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에 국방위원 그리고 정보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열람했고 열람한 다음에 이 자료를 어떻게 수거했는지도 다 파악을 했는데 그 자료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자유지만 자료를 열람한 적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반론을 또 펴고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해석이 두 개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피격된 공무원 지금 그 실명을 공개해도 되는 거죠? 이 유족 측에서는 실명을 공개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대준 씨의 아들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이제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발언한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인데요. 네. 근데 우상호 위원장이 발언이 이제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이 사건을 판단을 할 때 공무원분의 이제 자진 월북이다라는 판단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주요 쟁점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 지금 뭐가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족 입장에서 입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국에 의해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월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때는 그렇게 월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그리고 우상호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받고 북한을 굴복시켰으니 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유족들에게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족들이 용서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북한에서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까지 했는데 이건 또 굴복시켰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런 말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그런 반론을 또 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야 간에 특수정보 SI를 두고 공개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받는지 안 받는지 가지고도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방부가 그러면은 그 내용을 공개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입장을 밝히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국방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지금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에 판결이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 동시에 내부에서도 정보자산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국방부나 군은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공개 범위나 내용 등은 그때 가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하면 그냥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그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마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는 거는 다소 이제 정보 공개를 그냥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에 가까운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좀 의문이 있는 것이 당시에 이제 월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판단을 사실상 뒤집은 거잖아요. 그리고 해경에서는 사과까지 한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공개했으면 사실 논란이 없을 텐데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게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도 있지만 또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 여러 건이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내 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신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정보 공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얘기한 것과 동시에 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공개 소송이라든지 지난 정부의 정보 공개 소송 대응 현황을 대통령실이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전 정권과 좀 관련이 있는 정보 공개 소송들이 이 뭔가 정부가 항소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는 쪽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포기한다. 일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소한 걸 취하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네, 이것도 좀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공백 사태가 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을 향해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에서 여야가 동상이몽해서는 민생이기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단판을 끝낸다라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 민주당이 지체 없이 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지금 국회 공백이 2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하고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시한으로 해서 뭔가 좀 협상의 전기를 마련하자 이제 이런 제안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좀 뭐랄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이 뭐랄까요 기존 입장인데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하고 국회의장당을 단독 선출하면은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협상이 진행되는 것인지는 앞으로 또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게 일단 없다는 건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을 해서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 인사청문 개최에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원내 일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지 뭐 이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얘기를 해라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지 협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여당의 정치력이 부진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일종의 국회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을 지금 뭐 정책을 추진해야 될 뭐 이전에 해왔던 뭐 임대차 3법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뭘 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 원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다급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핵심이 되는 법사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쟁점인 건데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부 법사위 양보론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자는 게 그냥 양보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일단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을 협조를 받아낸다든지 네. 이런 조건을 이제 좀 전제를 하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좀 협상의 폭을 늘려가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주요한 협상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 기한 오늘로 마감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20일까지 즉 오늘까지 정부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가 넘겨줬어야 되는 시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국회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정한 기한을 넘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그냥 임명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박순애 후보자 그리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혹이 이미 제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검증을 건너뛰는 것도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원구성이 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 참 참모들하고 의논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절차대로 보고서 재송부는 아마 내일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을 지금 바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돼서 앞으로 또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네. 재송부 요청 기간을 얼마나 주느냐. 이것도 임명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가늠할 수 있는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보통 그렇습니다. 뭐 사흘날 준다 그러면 곧바로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며칠 기한을 주는지 한번 좀 저희가 지켜보죠. 네, 지금 여러분 기존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물가와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어요. 일단 출근길에 기자들이 추가적인 민생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놨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에 대해서 법안을 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른바 이제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 법률의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것을 지시를 했고 특히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를 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또 내렸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내일 이제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대책이 포함되는지 상당히 관심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을 해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도 지시를 했는데
오늘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서 역시 이제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산하위원회 중에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 통폐합, 정비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앞으로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책을 해나갈 의지를 또 밝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잠정 보류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한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게 기본요금, 그다음에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원래는 한전은 이것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단은 이 결정 연기한다라고 통보를 해서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잠정 보류가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된다. 그리고 한전의 여러 자구 노력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즉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경영 효율화라든지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 매각, 또 부동산 자산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냥 한전의 요금만 이제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한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하면 지금 다른 물가들도 전부 다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의 김건희 여사, 고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날 이 음악회가 열렸는데 공군 소속 심정민 소령은 지난 1월 달에 이 전투기를 몰고 이륙하던 중에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민가 쪽으로 기체가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비상탈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표했는데 이 추모 음악회는 이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시집을 발간을 기념해서 열렸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까지 그동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공개 연설을 했다는 게 오늘 이제 새로 나온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연설을 통해서 정말 이 군인의 희생은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신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날이 매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건데요. 네.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려던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는 또 돌연 불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 원래는 참석한다라는 거였는데 예. 이제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실이 공지를 했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만큼 일정이 빡빡한 게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용한 내조의 틀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찬반 논란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잠시 쉬어가는 차원의 일정 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소식도 살펴보죠. 국민의힘 내용이 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또다시 충돌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모두 발언하지 않겠다라면서 갑자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 안 하겠다. 비공개 회의는 오늘부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유가 자꾸 언론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보도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 누가 흘리고 있다. 그렇죠. 비공개 회의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 비공개 회의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했더니 대표가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비공개 회의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서로 입씨름을 벌이고 심지어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도 장외에서 이제 서로 싸우는 그런 국면이 쭉 이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결국 최근에 기사를 보셨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뭘 얘기했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들이받았다. 이런 기사가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한 것일 텐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당신은 뭐 비공개 회의에서 한 얘기 밖에서 안 하느냐 이렇게 반론한 것으로 보여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윤리위원회 회의 여는 거 가지고도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윤리위원회 위원장 간에 또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국민의 윤리위원장이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런데 예. 이 입장문을 보면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발언한 거에 대한 사실상의 반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윤리가
권한이 제한적인데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거는 당원당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걸 이준석 대표가 수사도 진행이 안 됐는데 무슨 윤리위가 판단을 하느냐라고 한 거에 대한 그런 이 반론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지난 징계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됐는데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소명자로 제출하라는 것도 소명자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얘기,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보여서 22일 날 윤리위가 진행이 된다는 건데 상당히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심의했는데 징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논의를 했는데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인 중징계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게 당원권 정지라는 거는 제명 밑에 있는 이제 징계 수위고 6개월이라는 거는 상당 기간이라고 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징계가 내려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윤리의 최강욱 의원은 아예 이제 소명을 이제 소극적으로 직접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징계는 예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의 해석이 나왔고요. 윤리는 일단 이 법사위 줌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에 더해서 해명 과정에서 이것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을 줬고 이게 당내의 파장이 컸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주말 전 세계를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한 소식이죠. 방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역대 최연소 나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수상 직후 인터뷰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12살 때부터 가르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손민수 교수님 연결해서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어떤 연주자인지 또 이번 우승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제자의 우승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고, 네. 제 집에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너무 감동이 와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이런 큰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고 정말 작은 거인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방클라이번 콩쿠르 어떤 대회입니까? 피아니스트에게는 아마도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악기보다도 피아노에 집중해서 정말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가장 지금 당장의 콩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를 맡아서 책임지고 싶어하는 그런 콩쿨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피아노 세계에서는 큰 획을 그었던 굉장히 역사적이면서도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했던 콩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출전 제한 연령 하한선이 18세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역대 최연소 나이의 우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래는 작년 2021년에 열렸어야 될 콩쿠르였는데 네. 그게 한 해 밀려서 2022년에 열리면서 윤찬이가 출전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네.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윤찬이 생일이 3월이니까 3개월을 겨우 넘겨서 출전 기회를 얻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의 심장에 무언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연주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 음악계에 정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줬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도 도왔구나 이런 생각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느껴졌는데요. 네. 근데 결선 무대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우승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졌다면서요. 이거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우승 가능성을 사실 그 콩쿠르에 출전한 모든 피아니스트들에게도 누가 우승할 것이라고 물어봤다면은 아무도 누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너무나도 뛰어난 음악
음악가들이 많이 출전을 했고,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브젝티브 매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돋보여 보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결국 윤찬이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그 시작은 윤찬이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소망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어떠한 불필요한 음도 윤찬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바로 떨쳐낼 수 있고 가장 깎아내고 또 깎아낸 결정체만을 그 무대에서 펼쳐 보이고 싶었던 윤찬이의 그 소망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콩쿠르에서 협연을 지휘한 마리 앨선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또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그 지휘자가 눈물을 훔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 너무 사랑하시는 정경원 선생님이랑 한참 동안 윤찬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정경원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정경원 선생님은 눈물 흘리셨다기보다는 아마 굉장히 감격한 모습을 봤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 인생에서 이런 장면을 딱 한 번 더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그 반 클라이번 피아니스트가 그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했을 때 지휘자 키릴 컨드라신이라는 지휘자가 반 클라이번과 마지막 무대를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감격했던 장면을 본인이 목격했다고 저한테 말씀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모든 긴장감이 팽배하게 쌓여 있는 그 마지막 파이널 무대에서 그 정말 음악의 순수한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지휘자가 감격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장면만으로도 우리 모두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도 눈물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같이 흘리셨어요, 혹시? 그 똑같은 장면, 그 순간이었던지는 모르겠는데, 네. 윤찬이가 그 연주 마지막 막바지로 몰아가는 장면에서는 저도, 똑같이, 관객의 한 명이 되어서, 그 음악의 힘에 저도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스승으로서 네. 사실은 특히 이제 피아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스승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사사를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저한테는 제 인생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제 스승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가 사실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이 한국의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어린 재능을 가진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네. 제 마음속에 계속 다짐했고 매일같이 기억했어야만 했던 부분은 내가 이렇게 많이 물려받은 음악적인 유산들을 제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된다. 내가 중간 어떤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책임감을 저는 깊게 느꼈고요. 아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 스승이라는 존재는 특히 음악가들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 그 만났을 때 임일찬 피아니스트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까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딱 느낌이 오셨나요? 막 이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는 거짓말일 것이고요. 네. 단지 저는 윤찬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열정적이지만 순수하고 그리고 진지함을 잃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은 처음부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게 되었는데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성장을 보이고 정말 사실 이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윤찬이가 콩쿠르 나가기 전에 제가 윤찬이에게 늘 강조했던 말은 윤찬아 아마도 선생님이 윤찬이가 선생님 제자여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마 이 세상에서 윤찬이가 지금 피아노를 제일 잘 치고 있어. 근데 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무대에서 전달해야 되는 거는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따뜻함을 너는 반드시 관객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것만이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음악의 진정한 힘이다. 이런 말을 제가 처음 윤찬이가 클라베론 콩쿠르를 나가게 어떤 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 스승의 입장에서 교수님이 보기에 사람이 뭐 좀 나태할 수도 있고 좀 긴장이 풀릴 때도 있잖아요. 또 네. 어떨 땐 또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요. 네. 네. 그럴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또 그럴 때 또 야단도 치셨는지도 궁금해요. 참 윤찬이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학생인 것이 본인이 슬럼프가 빠졌던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네. 그럴 때 본인 스스로 또 더 많은 다른 음악들을 찾아보면서 예를 들어 지난 가을 한국에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투어를 하고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이 음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음악을 하고 있어야 되나 본인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신한테. 네. 그럴 때 결국에서 그 스스로 해답을 얻어버렸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은 또 다른 어떤 음악의 영감이었고 그 곡은 바하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이었거든요. 예. 그 우리 피아니스트들한테는 정말 평생을 가도 다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레퍼토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윤찬이는 정말 천상 음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음악의 영감을 찾아서 본인이 스스로 그 슬럼프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청취자 2919님께서요. 네.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자랑스러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좋은 스승의 훌륭한 제자가 배출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이제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돌아오면 스승이자 만나야죠. 네. 선배로서 격려 말씀 전해 주신다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윤찬이는 가장 많은 어텐션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윤찬이의 모습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 하실 텐데요. 지금 윤찬이가 본인이 먼저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빨리 자기 연습실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곡을 공부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윤찬이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우리 아주 멀리 오랫동안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의 메신저가 되어서 음악을 대변해서 전파하고 많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는 말고 천천히 가자.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딱 만나셨을 때 꼭 안아 주실 건가요? 네, 근데 너무 무덤덤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히려 허그를 하면은 되게 어색해할 것 같아요. 혹시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알아주세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손민수 교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타고난 천재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탁월한 재능과 끊임없는 열정이 정말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인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특별하게 고르셨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네. 제가 그 공정하다는 착각을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하다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아니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요. 바로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처음 얘기한 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오늘의 소개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웃라이어. 네. 무슨 뜻입니까? 틀 밖의 사람인 거예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틀 밖의 사람인데 말하자면 틀을 깨는 사람. 보통 이상의 성취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책에서는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네, 안에서 밖으로 깨고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래가지고 뭐 안에서 깨어난 사람 뭐 이런 표현 쓰는데 네. 밖에서 안을 깨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안에서 깨든 어떻게든 틀이 있으면 우린 늘 틀에 갇혀 사는데 근데 누군가 하나 틀을 딱 깨놓으면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 그 사람은 정말 그 어려운 것들을 혼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 부분들을 좀 알려주려고 그 분석을 해서 낸 책이에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과 1만 네. 시간의 법칙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시면 예. 1만 시간 동안 노력하고 연습하면 그 분야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그럼 1만 시간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연습하면요. 10년 정도 되면 달성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만 시간의 법칙은 그렇게 많이 활용이 왔잖아요.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전문가가 될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게 사실 이 책을 보시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약간 오독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하면은 네. 그 분야에서 뭔가 득도하거나 통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10년 동안 하면은 못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네. 중요한 건 10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한 분야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환경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환경의 문제. 개인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 자체라기보다는 열심히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열심히 할 만한 가정 환경이 됐느냐 시기가 맞았느냐 문화가 맞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요. 한마디로 운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왠지 네. 뭔가 이렇게 확 깨지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가령 뭐 빌 게이츠 예를 들어서 네. 빌 게이츠가 사실 대학도 중퇴하고 엄청나게 또 그 컴퓨터에 한 분야를 파가지고 지금의 빌 게이츠가 된 거잖아요. 근데 대학을 뭔가를 이루는 사람 보면요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별로 없던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중퇴를 해보고 싶다고 그럼 나도 잘 될 거 아니냐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그런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예전이잖아요. 그 네. 1970년대 막 이럴 때 컴퓨터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쓸 수 있는 사람 그 환경이라는 거가 엄청나게 드문 환경이었어요. 그땐 컴퓨터 구경도 못했을 시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그런 천재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가정 환경하고도 연결이 된다. 가정 환경도 연결되고요. 예.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는 뭐냐면 캐나다 아이스하키 팀인데요. 아이스하키 팀의 출생월을 비교해 보니까 예. 1, 2, 3월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겨울인가요? 아니면 1월, 2월, 3월생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아이스하키니까 네.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월, 2월, 3월생이 12월생보다 보통 그 대표팀을 뽑거나 그랬을 때는 그 나이 또래로 뽑잖아요. 예. 같은 나이여도 1월, 2월, 3월생이 압도적으로 12월생보다 연습량이 많은 거죠. 거의 1년을 더 연습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1월과 12월생의 차이니까. 예. 그렇게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나이 대표팀, 그 나이 또래의 대표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1월, 2월, 3월생이 어려서부터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돼요. 국제대회에서도 계속
그 경험을 쌓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넘어설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말콤 그레드웰이 얘기한 거는 1만 시간을 연습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1만 시간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라는 거죠. 몇 월에 태어난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티브 잡스도 보면 그래요. 네. 어디 가서 막 뭐 이것저것 하면서 다 네. 실패하고 네. 뭐 명상에 빠진다 그러고 뭐 막 반탕한 생활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 오면은 아 그래? 그럼 도와줄게. 도와주고 또 나가서 막 하고 있다가 예. 아 그래? 뭐 착오가 필요해? 아 네. 착오해서 시작해. 부모님이 그렇게 묵묵히 도와줬기 때문에 네. 오늘의 스티브 잡스가 있다더라. 전 굉장히 부모 입장으로서 그게 네.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티브 잡스는 착오에서 시작했다. 네. 니네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착오라도 있는 게 어디냐. 차고 없으면 어떡해. 그 집은 집도 있고 차고도 있고 그런 집 아니었냐. 네. 이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환경 네. 어떤 게 영향을 미칩니까? 두 가지 환경이 좀 더 따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먼저는 시대적 환경이죠. 시대적 환경요. 네, 예를 들어서 1955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이요. 네. 그 전후 정도 태어난 사람이 컴퓨터 업계에서는 큰 손들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 뭔가 해볼 나이쯤 되니까 70년대 딱 그 컴퓨터 탄생했던 시점하고 맞아떨어진다. 그렇죠. 네. 아. 그 1955년 근처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빌 게이츠, 예. 스티브 잡스, 스티브 발머, 에릭 슈미트, 구글 창업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무렵에 태어났어요. 근데 컴퓨터 업계가 말씀하신 1975년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래요. 예. 지각 변동이 일어날 시기인데 딱 이때가 그럼 이 사람이 20대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뭔가 천재성이 막 발휘될 만한 그 시점하고 딱 맞물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아직 가진 게 없잖아요. 20대 청년이니까 네, 그렇죠. 뭐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도 굉장히 좋은 나이고 그렇다고 너무 나이 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딱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업계에서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집안의 운도 따라줘야 되고 네. 시대 운도 따라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떤 게 있어야지 됩니까? 또 하나는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거죠. 어떤 네. 그렇죠. 이거- 선진국에서 태어났느냐. 네. 뭐 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대학 중퇴자로 그냥 남는 거죠. 그런가요? 네. 네. 이게 환경 결정론을 주장한 총균세랑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권위적인 문화권에서 태어났으면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작에 그렇죠. 그 좀 독창적인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권위적이지 않은 문화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스티브 잡스가 요즘에 태어났으면요 아마 네. 갑질 기업인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하 막 뭐 직원들한테 막 다그치고. 게다가 만약 취업 준비생이었으면 아마 취업을 못했을 겁니다. 아니 경력이 없고 뭐 그냥 뭐 그런 거 연마했다 막 이러니까 네. 그 여기서 받아들일 그런 경력이 아닌 거잖아요. 스펙들이. 근데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스티브 잡스를 꼭 이 대단한 영웅으로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그렇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눠봤지만 네. 그동안에는 성공은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아웃라이어를 보니까 정반대가 돼요. 네. 그건 조금 다리에 힘 풀리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이게 원래 자기계발서들이 보통은 개인의 노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게 오히려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공정하다는 착각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가닿게 될 수가 책임을 있어요. 자기한테 돌리게 된다. 그렇죠. 좌절하게 되고 네. 상처받고 그런다는 거죠. 반대로 성공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화를 또 창조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을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못하고 좀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 탓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꾸 내 탓만 해가지고 내가 못났어,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는데 잘못하면 네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운도 따라야 하고 집안, 뭐 시기나 환경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게 있는데도 자기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연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에 대한 강박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알면. 네. 오히려 솔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네네. 뭔가 시험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잘 보면은 성적 순으로 쫙 줄 세우면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네. 당연히 나는 이렇게 성적을 잘 낸 사람이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도 돼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실패한 사람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데 네.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게다가 그 성적이라는 것도 결국 알바를 하면서 성적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냥 다 그 집에서 다 대줘가는 사람도 네. 있는데 그런 것도 자기 능력이라고 믿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등록금을 국가가 무료 그러니까 네. 그 다 없앤 이유도 그것 때문에 네, 없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책을 네.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일종의 네. 뭐 성공 노하우는 또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 이렇게 벌려놔가지고 수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개인들이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환경 같은 것들이 그렇다면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정환경이 보장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잠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노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일만식의 시간의 법칙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성공은 운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도. 네. 참 글쎄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지 맞죠, 않고 맞죠. 거저 얻는 건 세상에 네. 없는 거니까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 네. 사회적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자만하지 않은 겸손함이 필요하다. 네네. 실패한 사람도 자기가 너무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노력을 좀 일부 하면서 노력을 하는 건 어떨까?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어쨌든 1시간이라도 잠을 줄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태면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능력주의라는 얘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능력주의의 실체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능력만으로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오늘 주경야독 얘기 나누면서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경남 남해안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오겠고 오후에는 전라 동부와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모레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22도 등 전국이 19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